서진과 윤은 32살이 되도록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2살 때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 두 자매는 서로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죠. 18살까지 명덕고아원에서 자라며 언니 서진은 항상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했고 윤은 언니를 따라다니며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에도 두 자매는 함께였어요. 서진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는 동안 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언니를 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꿈을 키워왔죠. 언니, 우리 정말 부모가 있긴 한 걸까? 어린 시절 윤이 자주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서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어.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 이제 30이 넘어 두 자매 모두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서진은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윤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서진이 회사에서 돌아와 윤의 카페에서 마감을 도와주고 함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카페에 손님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 윤이 말했어요. 김윤 씨 맞냐고 물어보더니 혹시 명덕고아원 출신이냐고 묻더라고. 서진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였는데? 모르겠어. 50대 정도의 아저씨였는데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갔어. 좀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안 썼거든.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는데 말이에요. 서진이 문을 열자 윤이 말했던 그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김서진, 김윤 자매분이십니까? 남자의 얼굴은 심각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서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동산병원 의무기록실에서 일하는 박상철입니다. 박영희 어머님과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영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두 자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2살 때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박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두 분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네. 그리고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상철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딸들을 찾아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와요? 왜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그것도 편지에 다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어머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박상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두 분 이름만 부르시면서 박상철이 떠난 후 두 자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언니, 이 편지 읽어볼까? 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함께 고아원 시절 두 자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서진아, 유나. 엄마가 너희를 고아원에 맡긴 것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매달 고아원에 생활비를 보냈어. 멀리서라도 너희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고,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 위험한 사람이 너희를 노리고 있었거든. 윤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언니,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진실을 알고 싶다면 청송공원묘지를 찾아가 보렴. 그리고 내 무덤 근처의 큰 느티나무 아래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사흘 후 서진과 윤은 청송공원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알려준 구역을 찾아가니 정말로 고 박영이라고 새겨진 묘비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묘소가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깨끗한 국화꽃과 정갈하게 정리된 주변 환경을 보니 누군가 꾸준히 찾아와서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상해, 언니.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또 있나 봐. 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진은 묘비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사망일이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상철이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묘비 옆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였어요. 누가 이걸 놓고 간 걸까? 서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는 서진, 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박상철의 글씨였습니다. 만약 두 분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죽음 이후 누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어머님의 기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년 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두 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윤의 손이 떨렸어요. 언니, 우리가 지금도 위험하다는 뜻인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30cm 정도 파보세요. 어머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자매는 편지에서 언급한 느티나무를 찾아 묘소 뒤편으로 갔습니다.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치 어머니를 지키듯 서 있었어요. 나무 아래 흙을 조심스럽게 파보니 플라스틱으로 쌓인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두 자매는 숨을 멈췄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과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 승용차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진 뒤편에 적힌 글씨였어요. 이춘배, 1993년 여름. 이춘배. 서진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윤이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더니 소리쳤어요. 언니, 이 사람 국회의원이야. 지금 여당 중진이라고 나와 있어. 문서들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일했던 회사의 급여 명세서, 계약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2년 8월 15일 오늘 이춘배 사장이 또 다른 부정을 저질렀다. 공사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것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양심상 할 수가 없어서 거부했더니 나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1992년 10월 3일 이춘배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부실공사 때문인 것이 분명한데 이를 은폐하라고 시킨다.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1993년 1월 12일 드디어 이춘배의 비리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다. 내일 검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서진이와 윤희를 위해서라도 이런 나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1993년 1월 20일 큰일 났다. 이춘배가 내가 고발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을 보냈다.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지막 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1993년 2월 5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춘배가 보낸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아이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 명덕고아원 원장님이 좋은 분이시니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데려와야겠다. 1993년 2월 10일 오늘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서진이가 엄마 왜 가냐고 울면서 매달렸는데 하지만 이것만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빨리 이춘배를 처벌하고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일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1993년 5월 15일 이춘배가 정치권과 손을 잡았다.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 되었고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변호사는 내 안전을 위해 잠시 피해 있으라고 조언했다. 1995년 12월 24일 이춘배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쓰인 것 같았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엄마는 30년 동안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 다만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뿐이야. 이춘배는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여전히 나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어.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결코 자연사가 아닐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렴. 두 자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자매는 어머니가 남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어요. 건설 계약서의 부정, 자재비 조작, 심지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은폐까지. 만약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이춘배는 진작에 감옥에 갔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이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됐을까? 윤희 인터넷 기사들을 읽으며 분개했어요. 심지어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어. 서진은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검찰 수사를 무마시킨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을 거야.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때 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영애 씨의 따님들이세요? 네. 누구시죠? 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간호사 정미영이라고 해요. 박상철 씨가 제게 연락처를 주면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서진이 전화기를 빼앗으며 물었습니다. 박상철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오늘 아침에 병원 직원들이 박영희 환자의 기록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자매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박상철이 편지에서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서성거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환자나 보호자 같지는 않았거든요. 정미영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영희 환자의 딸들에게 이춘배를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두 자매는 진지하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위험한 것 같아. 어머니의 죽음도 의심스럽고 이제 박상철 씨까지.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욱 빨리 행동해야 해.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까지 당하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될 거야. 다음 날 두 자매는 어머니가 일했던 회사가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건물은 철거되고 다른 상가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에서 오래 장사를 한 상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회사. 춘배건설 말이죠?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참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망했다가 사장은 정치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다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히 넘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장이 국회의원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어요. 떡볶이 집 사장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특히 격리 담당이었던 여자분은 애들까지 데리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윤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격리 담당이 박영애 씨인가요? 아, 맞아요. 박영애 씨. 참 착한 분이었는데 쌍둥이 딸들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이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떡볶이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박영애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떡볶이 집 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김서진, 김윤 씨 맞으시죠? 다른 남자가 두 자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춘배 의원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진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싫다고 하면요? 그럼 좀 곤란해집니다. 남자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때 갑자기 떡볶이 집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 실제로는 불이 난 것이 아니었지만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혼란 속에서 서진과 윤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 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언론에 연락해야 해. 두 자매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 입구에서도 비슷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춘배의 감시망이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은 재빨리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윤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 단골이었던 PC방. 거기로 가자. 30분 후 두 자매는 구석진 PC방에 숨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에 대한 소식을 찾아보니 정말로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였어요.
경찰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우리밖에 없어. 윤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서진은 어머니가 남긴 자료들을 스캔해서 여러 곳에 백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윤아.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진실을 우리가 묻어버릴 수는 없어. 그때 PC방 사장이 다가왔어요. 손님들, 죄송한데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손님들 확인하고 있어요.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박상철의 위험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PC방 뒷문으로 나온 두 자매는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추격자들을 따돌린 후 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 기자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어떤 기자를 믿어야 할지. 그때 서진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문소라였습니다. 박상철 씨가 제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시사주간지 기자 문소라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장소에서요. 두 자매는 망설였어요.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문소라에게서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상철 씨가 마지막에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박영희의 딸들에게 이춘배의 1993년 서현동 아파트 붕괴 사건을 조사하라고 전해달라고요.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니의 일기에서 봤던 그 부실공사 사건 말이었습니다. 2시간 후 서진과 윤은 한적한 카페에서 문소라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 속에 진실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실은 저도 10년 전부터 이춘배 의원을 추적해왔어요. 문소라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증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문소라는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1993년 서현동 아파트 붕괴 사건. 공식적으로는 설계 오류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이춘배가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해 부실 공사를 지시한 결과였어요. 그 사고로 7명이 죽었습니다. 윤이 숨을 들이켰어요. 7명이나.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사는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춘배는 국회의원이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문소라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요. 박상철 씨가 실종되기 전에 제게 건네준 병원 기록이에요. 그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의 사망 진단서에는 자연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혈액 검사 결과에는 이상한 수치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 수치들은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박상철 씨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정밀 검사를 의뢰했던 것 같아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박상철 씨까지 실종된 것을 보면 그때 문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문소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문소라가 두 자매를 바라봤어요. 박상철 씨를 찾았대요. 정말요? 윤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문소라의 다음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마저 사라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문소라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철 씨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을 우리가 밝혀내야 해요. 서진이 가방에서 어머니의 자료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숨겨두신 증거들이에요. 문소라가 자료들을 살펴보는 동안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이춘배의 모든 비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충분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춘배의 현재 권력이에요. 그는 지금 여당의 중진이고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문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매체에 자료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확산시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진이 우려했어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모두 표적이 된 상태예요. 차라리 공개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써야 해요. 그때 카페 밖으로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문소라가 재빨리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공개 작업을 준비하죠. 문소라가 안내한 곳은 작은 지하 사무실이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숨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이춘배 측에서도 모르는 곳이거든요. 세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공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증거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언론사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직접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죠. 문소라가 제안했어요.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권력자의 은폐된 범죄와 한 어머니의 희생. 작업 중에 윤이 갑자기 질문했어요. 근데 이춘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30년이나 지났는데. 문소라가 대답했어요.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들이 있어요. 특히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만약 서현동 아파트 붕괴 사건이 고의적인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그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박상철 씨까지. 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사흘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공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소라는 자신이 속한 시사주간지를 비롯해 5개의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전송했어요. 서진과 윤도 각자의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금 올렸어, 언니. 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벌써 조회수가 1000명을 넘었어. 하지만 이춘배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공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문소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소라 기자님이시죠? 저는 이춘배 의원실의 최비서관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방금 올리신 기사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 말인가요? 문소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서진, 김윤 자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문소라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기사 게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압력이 들어갔나 봐요. 문소라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인터넷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윤이 올린 어머니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보게 되었고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게시물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게 뭐야? 윤이 당황하며 화면을 새로 고침했어요. 유튜브 영상이 사라졌어. 서진의 SNS 게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임시 삭제됐다고 나와 있어. 문소라가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조직적으로 신고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예 검색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했네요. 그때 지하 사무실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소라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시민연대 김 대표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공간을 빌려준 시민단체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김 대표 뒤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대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분들이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 김서진, 김윤 자매분이시죠?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춘배 의원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거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에는 윤의 카페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카페 간판이 깨져 있고 유리창에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어요. 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카페를 선택하세요. 의원님과 대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감수하실 건지. 문소라가 나서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와도 저희는 그냥 대화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할 테니까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알겠어요. 만나겠어요. 서진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하고 문소라 기자도 함께 가야 해요. 남자들은 잠시 전화 통화를 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나죠. 그들이 떠난 후 문소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춘배를 직접 만나는 것은. 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직접 맞서보고 싶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롯데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서진과 윤, 문소라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정확히 2시에 이춘배가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춘배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서진과 윤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괴롭히고 어쩌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릴 수는 없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춘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공개한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조작이라고요? 윤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박영애 씨는 제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어요. 이춘배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것이 발각되자 복수심으로 거짓 자료들을 만든 겁니다. 문소라가 나서며 말했어요. 그럼 서현동 아파트 붕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춘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니의 일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부실 공사를 지시했는지, 어떻게 은폐했는지. 이춘배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 일기라는 것도 조작이에요.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이춘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미 모든 증인들은 사라졌어요. 박영희도 박상철도. 이제 여러분만 남았죠. 이춘배의 위협적인 말에 로비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과 윤은 그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유감이네요. 이춘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관대할 수 없거든요. 그때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이춘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춘배, 정말 당신이군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이춘배도 그 여성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저는 한미경입니다. 여성이 서진과 윤을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1993년 서현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과 7살 아들이 그 사고로 죽었어요. 한미경이 이춘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요. 이춘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라고요? 한미경이 비웃었어요. 30년 전에도 당신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법정에서도 언론 앞에서도.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을. 문소라가 재빨리 녹음기를 켰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한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서현동 아파트가 무너지기 일주일 전에 균열이 발견됐어요. 주민들이 불안해서 건설회사에 점검을 요청했는데 당신은 문제 없다고 했죠. 그건 이춘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설계회사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철근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춘배가 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한미경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30년 동안 도망쳤잖아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박영애 씨를 기억해요? 한미경이 서진과 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이 제게 연락했었어요. 서현동 아파트 사고 직후에요. 서진과 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요? 네.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춘배가 부실 공사를 지시했다고,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딸들이 위험해질까봐 공개할 수 없다고. 이춘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한미경이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미경 씨, 정말 미안해요. 증거를 공개해서 당신 가족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지만 내 딸들이 위험해져요. 이춘배가 협박하고 있어요. 녹음기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이 녹음을 보관해 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춘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로비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문소라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춘배 의원님이시죠? 경찰관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서현동 아파트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이춘배가 소리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든요. 경찰관이 한미경의 녹음기를 가리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이춘배, 30년 전 아파트 붕괴 사건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미경이 서진과 윤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영애 씨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셨는지 알고 있어요. 윤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두려웠어요. 한미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춘배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하지만 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문소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네요. 한미경 씨의 증언과 녹음까지 있으니.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춘배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정말로 이춘배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위협적인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마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춘배 의원의 구속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측근들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아. 서진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거야. 이춘배가 구속된 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춘배의 변호인단과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었어요. 주요 언론에서는 증거 부족, 정치적 음모, 선량한 정치인에 대한 모함 같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상해. 분명히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야? 윤희 신문들을 보며 답답해했어요.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춘배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나 봐. 아직도 그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경에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미경을 상대로 무고죄 고발이 들어왔고 그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문소라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협박을 받고 있어요. 증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박상철 씨, 그리고 한미경 씨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민주시민연대 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들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김정민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춘배 의원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증거들이 나왔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검찰에서 그의 개인 금고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박영애 씨가 작성한 또 다른 자료들이 발견됐어요. 어머니의 자료가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춘배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도 있었어요. 부실 공사를 지시한 내용과 은폐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보험용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준비해 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박상철 씨의 죽음도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이 검출됐거든요. 이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춘배를 옹호하던 언론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그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춘배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성명서를 통해 모든 증거가 조작됐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춘배의 전 비서였던 오진수였어요. 오진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춘배 의원의 모든 범죄를 도왔습니다. 박영애 씨 감시, 박상철 씨 제거, 한미경 씨 협박. 모든 것이 이춘배의 지시였어요. 오진수가 공개한 녹음 파일들은 결정타였습니다. 이춘배가 직접 박영희를 조용히 처리해라, 증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서신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오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김서진, 김윤 자매와 같은 나이거든요. 만약 제 딸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 기자회견 이후 이춘배의 모든 변명이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연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춘배는 서현동 아파트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부실 공사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매수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박영희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춘배가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서 독성 물질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윤희 재판정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어. 서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어. 재판부는 이춘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현동 아파트 붕괴로 인한 살인죄, 박영희와 박상철 살해에 대한 살인교사죄, 그리고 수십 년간의 조직적 범죄가 모두 인정된 것이었어요. 선고 직후 이춘배는 마지막으로 서진과 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기색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문소라가 말했어요. 정말 오랜 싸움이었네요. 하지만 드디어 끝났어요. 한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남편과 아들의 원한을 풀었네요. 박영애 씨와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이춘배의 무기징역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박영희의 희생과 두 딸의 용기 있는 싸움도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진이 어머니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진과 윤은 어머니의 묘소를 이전해서 더 좋은 곳에 모셨어요. 이제는 매주 찾아가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서현동 아파트 사고 유가족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됐어요.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해요. 서진도 꽃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박상철 씨 가족분들도 찾았어요. 그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함께 추도식을 할 예정이에요. 두 자매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긴 싸움을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묘소를 나오며 윤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살면 돼.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실제로 두 자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서진은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윤도 카페를 다시 열면서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한미 경과도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서현동 아파트 사고 추모비 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고 매월 한 번씩은 만나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미경 이모, 오늘 추모비 설계안 나왔어요? 윤이 한미경을 만나며 물었어요. 응, 정말 멋있게 나왔어. 한미경이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에 박영희 언니 이름도 새길 거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희생하신 분으로 말이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문소라 기자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춘배 사건을 계기로 시민 감시 언론의 중요성을 깨달은 문소라는 권력비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진짜 기자가 됐어요. 문소라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대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요. 가장 큰 변화는 두 자매의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슬픔이 이해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되었어요. 어느 봄날 두 자매는 명덕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자란 곳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 서진이, 윤이. 당시 어린 보육사였던 김 선생님이 이제는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더라고요. 고아원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 없는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요. 서진이 말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말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김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이 아이들과 놀아주며 말했어요. 우리도 여기서 자랐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잘 자라세요. 고아원을 나오며 서진이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이곳에 맡기신 것도 사랑이었구나. 맞아. 당시에는 몰랐지만 엄마는 우리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였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자매는 거실에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많이 컸죠? 윤이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정의와 진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 지켜나갈게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자매의 마음에는 따뜻한 햇살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하네. 윤이 창가에 서서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서진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서로 덕분에. 그날 밤 두 자매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딸들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엄마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겠구나. 꿈에서 깬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같은 꿈을 꾼 것 같았거든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서진과 윤은 마침내 그 진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박영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두 딸을 성장시켰고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두 자매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